자, 이제 한숨 돌리는 시간입니다. 조금 어떤 트렌드의 변화, 이것을 미리 읽고 있어야지만이 또 나중에 대응할 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모빌리티의 혁신, 자동차 산업의 미래, 이렇게 주제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중에 하나인 CES 2022, 네, 이게 끝났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기 위해서 도움 말씀을 좀 구가해 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뭐 다른 타 방송에서 좀 많이 뵀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자, 이번 CES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한 메타 모빌리티 이런 주제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메타 모빌리티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 중에서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가상현실을 좀 더 이 실제와 접근을 높이는 방법이 메타버스라 그러는데, 메타 모빌리티 하면은 자동차 분야를 가상 분야로 접근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 팩토리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공장이 있다, 그럼 미국에 똑같은 공장을 만들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완전히 구현을 미국에 똑같이 해놓고 뭐 비상시에 대처 방법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좀 더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해도 이 메타 팩토리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극대화될 수가 있고요. 또 뭐 효율화라든지 또 제3, 제4의 공장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면서도 비용을 최소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모빌리티, 자동차 분야도 메타 모빌리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차를 직접 운전을 안 하더라도 전문가 양성이 가능하고요. 또 기술의 어떤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응용도는 뭐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에 CES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닌 분야도 자동차를 진출했지만 특히 공통 분모가 메타버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좀 정립이 되는데요. 이 사람 간의 이동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굳이 이동을 안 해도 원격이라든지 이 메타버스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원활하고 그다음에 또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 가상 공간 자체가 좀 실제하고는 거리가 먼 그림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완전히 실제 모습과 가상의 모습이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아바타로 만들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실제와 가상에 대한 이 구분이 애매모호해지는 경향이 이제 메타버스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은 또 고민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효율화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리어 줄어들 수 있는 요소들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미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먹거리는 확보되지만은 일자리를 어떻게 또 확보하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완전 자율주행으로 지금 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전 단계라면은 가상의 공간에 운전 기사가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뭐 이런 형태도 언뜻 생각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로봇이 아바타 로봇이 있어서 네. 내가 운전하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로봇이 운전하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운전자가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운전인 경우에는 네. 자율주행차가 판단을 해서 아, 주인님이 상태가 좀 안 좋으시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제동을 할 수도 있고 방향을 꺾을 수도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는 부분들. 그래서 네. 메타버스를 극대화시키면서 자율주행까지 융합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고도 예방하면서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미래의 이동수단의 개념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또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퀄컴과 손잡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핸즈프리 운전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사들의 변화,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던가요? 상당히 고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130년의 역사 동안 슈퍼 갑의 역할, 이 수직 하청 구조라고 보통 얘기했거든요. 밑에 네. 500개에서 1000개의 부품사가 포진하고 있어서 지난 130년은 그렇게 누렸습니다. 네. 근데 미래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융합 제품이 미래 모빌리티,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 제품, 움직이는 생활 공간, 우리가 일명 또 바퀴 달린 휴대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래의 융합 모델인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자동차 제작사가 많이 갖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합종 연행, 저가의 동침이라든지 이종 간의 결합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장점을 가진 기업들이 뭉쳐서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준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뭐 라이다 센서 같은 이 자율주행 핵심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도 주도권을 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회사들도 주도권이 있고 그러나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대한 얘기는 휴대폰도 이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누가 주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일명 OS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있지만 AP. 네. 그래서 미래의 자율주행차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포함한 이런 회사들이 주도권을 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는 더 주도권 싸움, 또 미래 먹거리를 누가 확보하느냐. 그래서 이 저가의 동침, 누가 많이 몸을 섞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네. 그만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헤게모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회사들이 많은 것들을 내놓잖아요. 네. 이번에 현대 정의선 회장도 로봇계를 뭐 이렇게 끌고 나오셨고 했는데, 자, 벤츠라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1회 충전에 1000km에 달하는 전기차를 선보이겠다. 네. 전기차는 올해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아마 배터리. 작년에 크게 느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그랬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본격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엔진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를 넣는 혼합 생산이 아니거든요.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흑자 모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준형 크기인데 안에 실내는 대형차의 이 넓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면서 그러면서도 커넥티드 기능 또 일부 완전한 자율주행 쪽은 아니지만 운전 보조 기능 레벨 2 개념, 레벨 3 개념이거든요. 네. 이런 모델이 들어가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타사와의 차별화, 특화된 전략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가장 불편했던 충전 인프라까지 보강이 되면서 이 전기차가 올해는 수십 가지 차종이 나오면서 아마 엔트리카 첫 차로서의 의미가 전기차가 부각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전기차의 중흥기가 시작점이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중흥기는 2022년도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보급 대수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올해 무공해차 보급 대수를 50만 대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만 대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충전 인프라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빌라나 연립주택 이런 좁은 주차장에도 이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2조 4천억 정도를 편성을 할 정도니까 네. 아마 국내가 미래의 먹거리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주도를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더욱 치열해지는 이 전기차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컨버터라고 하는 인버터, 네. AC, DC로 교환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충전소가 보통은 공공주택,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빌라라든지 좁은 골목, 가정용 전기를 충전시키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보급이 되고 맞습니다. 이걸 일명이 이제 과금형 콘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 시설이 아마 법도 작년에 후반에 바뀌어서 기존의 아파트는 2%, 새로운 아파트는 5%까지 충전기를 설치하게끔 돼 있지만은 이 전기차 기하급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벽에 있는 콘센트에서 RFID라고 해서 등록을 미리 해놓으면은 꽂아놓으면은 사실 심해형 완속 충전을 해주는 것이 배터리 수명에도 좋고 충전 전기 비용도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면서 저녁 때 들어와서 휴대폰과 같이 꽂고 아침에 빼가고 가는 것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극대화되면서 불편한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인데 네. 전기차의 성공 여부 각 국가마다 특징이 틀리지만은 한국형 선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의 70%가 아파트라는 집단 거주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주차장에 얼마만큼의 충전 시설을 편하게 또 하나의 카드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현할 것인가도 상당히 한국형 모델 중에서 중요한 모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수소차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최근에 환경미화원들하고 이제 현장에서 뛰는 현대차 수소 청소 트럭 영상이 뭐 조회수 100천만 뷰를 뭐 돌파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네.
수소차 시장의 확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궁극에 차하게 되면은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역할을 나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중단거리용 무공해 지역은 전기차가 맞고요. 장거리용은 수소전기차가 훨씬 좋습니다. 승용차는 수소 전기차, 네. 상용차는 수소차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트럭들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지금 전기차가 완전히 다가와 있고 수소전기차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에 대한 해결 과제가 아직도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지금 쓰고 있는데 물을 전기분해 쓰는 이 수전의 방식이 그린 수소가 만들어져야지 완전히 해결책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수소 전기차는 가장 맞는 모습이 장거리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거리 트레일러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선박이나 또 트램, 기차 또 심지어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만든 기술 중에서 디젤 엔진을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네. 특히 이제 중장비 같은 분야는 이 디젤을 대신해서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시스템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장거리용, 대용용. 그래서 3년 전에도 수소 트럭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되면서 스위스 등에 수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수소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승용차보다도 대형차, 장거리용에 맞는 모델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도권이라든지 먹거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질문을 건너뛰어서 정부가 이 UAM, 그 도심형 모빌리티, 얼반 에어 모빌리티 이렇게 네. 용어를 하던데 파브라는 개념도 쓰는 것 같고 UAM 기반 구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던데 에어택시는 언제쯤 상용화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국내에서도 서둘러서 아마 선진국 중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모빌리티가 일반 자동차 말고도 또 로봇, 또 말씀하신 UAM, 공간에 구분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2026년 정도쯤에 완전한 이 상용 모델, 먼저 이제 물건을 나누는 모델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8년에 승용 모델까지 나오는데 아마 도심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 이슈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퀄컴하고 GM의 조인트를 얘기했는데 네.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반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분명히 국내 기술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은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요. 네. 또 라이다 센서 같은 핵심 하드웨어가 구현돼야 되는데 이런 조합, 모든 기술의 총합이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아마 레벨 3 개념으로 해서 일부 한산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대낮에는 손을 놓고 운전하는 부분들이 구현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선진국 대비해서 대한민국 수준은 약 3년 정도 지금 뒤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면서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이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손을 놓고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을 응용을 해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능동식 안전장치라든지 또 풀 파킹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30-40km의 저속으로 운행하는 대규모 아파트나 아니면 과학화 단지, 관광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얼마큼 빨리 구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규제 일본의 포지티브 정책도 개선을 하고 또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이런 뒤떨어져 있는 분야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또 여기까지. 네. 오늘 말씀이 너무 재밌으신데요. 자주 좀 저희가 모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의 김필수 교수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은 조금 무거운데요. 네. 무겁다고 낙담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까 전문가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전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